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NUI를 이용하여 레퍼런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통해 NUI의 여러 컴포넌트와 애니메이션과 같은 기능을 배워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배운 기능을 활용하여 이제 앱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개발하실 어플리케이션은 포스터 로테이션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아마 이미 영상을 통해 보셨을 텐데요. 보시는 화면과 같이 영화 포스터를 로테이션 애니메이션을 통해 살펴볼 수 있고요. 영화의 간단한 정보와 팝업을 통해 디테일한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앱입니다. 영상엔 안 나와 있지만 짧은 예고편과 같은 비디오를 재생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개발할 화면은 보시는 부분과 같이 세 군데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처음 메인 페이지에서 포스터 화면을 띄우고 캐로셜 뷰를 통해 로테이션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More Info라는 팝업을 통해 팝업 창을 띄우고요. 정보를 띄울 수 있는 페이지, 그 다음 비디오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비디오 뷰를 만든 후 간단한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구현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개발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링크를 남겨두었는데요. 이 레포를 통해 전체 개발 소스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확인하신 영상도 제가 유튜브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이 영상을 통해 어떤 동작으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진행할 강의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조금은 튜토리얼에 맞게 필요한 기능만 빼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튜토리얼을 진행하는 소스 코드도 제가 레포에 올려놨으니까 이 레포 활용하시면 오늘 진행하는 소스 코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할 강의 전체적인 순서 정리하고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포스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백그라운드의 그라디언트 비주얼을 이용하여 그라디언트 형태를 NUI를 통해 직접 생성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NUI에서 그라디언트를 어떤 형식으로 만들고 그릴 수 있는지를 먼저 학습하신 이후에 안에 보이시는 영화 포스터를 캐로셀 뷰 형태로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NUI에서는 스크롤러블 베이스와 리니어 레이아웃을 이용하여 조금은 간단한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캐로셀 뷰 형태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같이 공부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만든 형태의 캐로셀 뷰를 버튼과 페이지 내이션과 연결하여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이시는 버튼 뷰를 실제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이용하여 각각의 항목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여 아이템들을 배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단의 뷰가 실제로 애니메이션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애니메이션을 통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팝업을 띄우는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실제 그 팝업을 단순히 띄우는 게 아니라 뒤에 백그라운드에 블러가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NUI의 가우시안 블러 뷰를 통해 직접 블러를 적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 기능 또한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끝으로는 이 비디오 팝업을 만든 후 이제 실제 비디오를 어떻게 재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디오가 각 타임라인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세로 형태의 포트레이트로 설정을 한 이후에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라즈베리파이에 모니터를 연결하신다면 랜드스케이프 형태로 화면이 출력이 될 텐데요. 처음 앱 코드에 다음과 같이 두 줄의 코드를 추가하게 되시면은 앱은 포트레이트 형태로, 세로 형태로 출력이 되게 되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함께 강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트레이트 모드 외에도 랜드스케이프와 포트레이트 인버스, 랜드스케이프 인버스와 같은 항목이 있으니까 실제 출력하고 싶은 화면이
맞게 프로퍼티를 세팅하신 후에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이번 강의는 포트레이트로 설정하고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실습을 통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실습 자료는 이 타이젠스쿨에 이미 강의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같이 참고하시면서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강의 진행은 제가 이 학습 자료를 바탕으로 사용할 기술에 대해 이게 어떠한 기능인지 설명을 드리고요. 실제 예제 코드를 통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같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설명을 듣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코드로 같이 따라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 포스터 로테이션 앱을 완성하는 형태로 이 차근차근 단계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을 위해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시키시고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NUI 자물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원하시는 형태로 생성을 해주시고요. 이 하단에 솔루션 및 프로젝트를 같은 디렉토리에 배치는 체크해주세요. 만들기를 선택해주세요. 네, 보시는 것 같이 프로젝트가 생성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처음에 이런 오류가 나올 경우에는 프로젝트에서 정리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시 빌드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한번 컨트롤 F5를 통해 런칭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트롤 F5로 실행시켜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실행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기본이 랜드스케이프 모드이기 때문에 가로 형태로 길게 늘어진 걸로 그려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앱을 일단 포트레이트 모드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포트레이트 모드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씬1 클래스로 가신 다음에요. onCreate 함수에서 포트레이트 모드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디폴트 윈도우를 가져오신 후 윈도우를 설정하는 Available Orientation을 호출해 주신 후에 포트레이트 모드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디폴트 윈도우를 가져오신 이후에 Set Preferred Orientation 값을 포트레이트 모드로 변경하시고 런칭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에 포트레이트 모드로 앱이 실행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타이젠 아이콘과 텍스트를 출력하고 있는 형태의 기본 템플릿 앱입니다. 이 포트레이트 포트레이트 기반의 기본 앱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발표 자료로 돌아가서요. 먼저 할 이제 그라디언트를 이용하여 백그라운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라디언트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비주얼 뷰라는 기능을 통해 그릴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 뷰는 화면에 비주얼이라는 객체를 관리하고 실제 비주얼을 그려주는 역할을 하는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주얼이 뭐냐? 비주얼은 저희가 민UI가 화면에 그려주는 객체의 가장 기본 디폴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주얼에는 다양한 그래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라인을 제공해주는 보더 비주얼, 그라디언트를 그릴 수 있는 그라디언트 비주얼, 라디얼과 리니어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이미지 비주얼, 라인 패치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M 패치 비주얼, 그리고 벡터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SVG 비주얼과 3D 오브젝트 객체를 그릴 수 있는 메시 비주얼, 그리고 텍스트를 그릴 수 있는 텍스트 비주얼 형태로 다양한 비주얼을 이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자기가 원하는 비주얼을 생성하고 이 비주얼을 비주얼 뷰에 붙여주시기만 하면은 원하시는 비주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은 NUI에서 가장
화면을 그리는 가장 기본 객체로서 이미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뭐 이미지 뷰나 텍스트 뷰 형태들이 이미 이런 비주얼을 사용하여서 구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비주얼들을 직접 컨트롤하여서 좀 더 커스텀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비주얼 뷰를 만들고 화면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주얼들은 비주얼 뷰에 하나만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붙여서 여러 비주얼을 그려서 화면을 복합적으로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당연히 이러한 비주얼은 뭐 애드도 할 수도 있고 리무브 할 수도 있는 형태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성한 비주얼은 이 add 비주얼이라는 함수를 통해 화면에 붙이실 수 있고요. add 비주얼을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 인자로 원하시는 비주얼의 이름 설정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생성한 비주얼을 넣어주시면은 이 비주얼이 비주얼 뷰에 붙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주얼은 여러 개를 붙이실 수 있기 때문에 넘버 오브 비주얼이라는 프로퍼티를 통해 현재 비주얼 뷰에 어떤 비주얼이 몇 개 붙어 있는지 다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코드를 통해서 같이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바로 앱에서 사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비주얼 뷰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신 1페이지를 넣는 거는 제가 주석 처리를 해서 아무것도 없는 윈도우에서 기반으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주얼 뷰를 생성을 해주시고요. 많이 나네요. 뷰를 생성을 해주시고요. 비주얼 뷰에 원하는 프로퍼티를 넣어주세요. 저는 우선은 사이즈를 좀 크게 800,800 형태로 생성을 하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컬러.블루 형태로 한번 넣고 get 디폴트 윈도우에 내가 생성한 비주얼 뷰, 이 파란색 비주얼 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실행을 바로 시켜보시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화면에 아까 기존에 그렸던 씬 1페이지는 나오지 않고요, 바로 파란색의 비주얼 뷰가 붙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비주얼 뷰도 뷰를 상속받아서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비주얼 뷰도 기존 뷰와 같이 동일한 프로퍼티 모두 사용 가능하시고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도 이렇게 컬러 설정하실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비주얼 뷰는 기본적으로 비주얼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저희가 생성한 비주얼을 넣어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컬러 비주얼, 색상만 갖고 있는 비주얼이고요. 이 컬러 비주얼을 생성해서 한번 비주얼 뷰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성한 비주얼의 색깔을 설정할 수 있는 믹스 컬러 값을 통해 색상을 초록색 형태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비주얼 뷰에 add 비주얼이라는 함수를 통해 넣고요. 첫 번째 인자로 내가 원하는 이 비주얼의 이름, 컬러 비주얼 이름을 넣어주시고 내가 생성한 비주얼을 직접 넣어주시면 됩니다. 바로 실행시켜 보시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비주얼 뷰가 파란색이었던 비주얼 뷰에 컬러 비주얼인 초록색 형태의 컬러 비주얼이 바로 붙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비주얼이 부모 사이즈만큼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모 사이즈만큼 늘어나서 그대로 비주얼에 붙은 거고요. 만약에 부모를 기준으로 사이즈를 설정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 렐러티브 사이즈를 통해서 부모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값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렐러티브 사이즈를 0.5, 0.5로 설정을 하게 되시면은, 그리고 다시 실행시켜 보시면요, 파란색 기준으로 초록색
형태의 네, 초록색의 칼라 비주얼이 0.5, 0.5만큼으로 붙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모니터 화면을 직접 캠으로 찍다 보니까 색깔이 좀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힘들긴 한데요. 파란색에 초록색의 작은 상자가 붙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조금 화면을 조정했는데요. 파란색에 초록색 상자가 붙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뷰에 다른 뷰를 붙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컬러 비주얼 역시도 부모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부모를 기준으로 어디에 붙일지 설정할 수 있는데요. 오리진 함수를 통해 내가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하게 부모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설정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고요. 앵커 포인트를 통해 피벗 포인트와 같이 부모를 기준으로 어느 위치에 설정을 하실 수 있는지 더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컬러 비주얼을 둘 다 센터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 초록색 작은 상자가 파란색 부모 기준으로 작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붙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주얼은 이렇게 하나의 값만 붙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개의 다양한 비주얼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주얼 뷰에 여러 개의 비주얼을 한번 붙여보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컬러 비주얼을 하나 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후에 한번 이를 색깔만 변경해서 애드 비주얼을 통해 이 두 번째 비주얼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를 블루로 변경하고요. 기본 오리진과 센터 값, 오리진과 앵커 포인트가 센터였던 값을 탑 비겐으로 변경해서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다시 한번 런칭 시켜 보도록 하면요. 이게 아무래도 실행되면서 계속 초점이 잘 안 맞는데요. 실행시켜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출력이 안 됐는데 제가 컬러 비주얼 값을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충돌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름은 겹치지 않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다시 실행시켜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의 부모 컬러 비주얼 부모 뷰에 파란색의 컬러 뷰와 이 초록색의 그린 컬러 뷰가 붙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색깔 쉽게 확인할 수 있기 위해 두 번째 컬러 비주얼을 빨간색으로 변경한 후에 다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켜 보시면은 이 부모 뷰에 빨간색 컬러 뷰와 초록색 그린 컬러 비주얼이 붙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주얼 뷰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컬러 비주얼을 붙일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발표 자료에 보면은 제가 직접 실습하실 수 있는 코드도 같이 올려놨기 때문에 따라서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두 개의 비주얼을 하나의 뷰에 붙여서 여러 개의 비주얼을 붙일 수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얘에 대해서 컬러 비주얼만 붙였지만 여러 비주얼을 붙이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주얼은 리무브 비주얼을 통해 내가 설정한 이름을 통해 삭제하실 수도 있고요. 리무브 얼을 통해 내가 붙인 비주얼들을 모두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붙인 비주얼들의 넘버 오브 비주얼수라는 프로퍼티를 통해 얼마나 몇 개 붙어 있는지도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네, 이렇게 더해진 비주얼을 소스코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비주얼 뷰 remove 비주얼이라는 함수를 통해 컬러 비주얼 2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비주얼 2를 지워보시면은 실행시켜 보시면요. 내가 붙인 빨간색의 컬러 비주얼 2가 삭제가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주얼들은 애드와 리무브를 통해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컬러 비주얼 외에도 보더 비주얼도 한번 붙여서 사용을 해볼게요. 일단 더한 컬러 비주얼들은 모두 삭제를 하고 보더 비주얼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더 비주얼을 생성한 이후에 보더 비주얼 같은 경우에는 프로퍼티 인자로 내가 이 선의 두께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더 사이즈를 원하시는 만큼, 저는 이번에 20만큼 사용해 보도록 하고요. 보더도 마찬가지로 보더의 컬러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눈에 잘 보일 수 있게 레드로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뷰에 보더 비주얼도 넣어주어야 하죠. 레드 비주얼을 통해 보더 넣어주고요. 보더 비주얼, 내가 생성한 비주얼을 넣어줍니다. 기존의 컬러 비주얼은 모두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행시켜 보시면요, 네, 파란색 비주얼 뷰에 빨간 색깔의 컬러 보더 비주얼이 붙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더 비주얼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라디언트 비주얼을 사용해서 이제 배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라디언트 비주얼 같은 경우에도 기존 비주얼과 사용법이 동일합니다. 그라디언트 비주얼뿐만 아니라 다른 비주얼들도 모두 사용법은 동일하고요. 그 원하시는 비주얼을 생성하시고 각각에 맞는 프로퍼티 설정하고 이를 비주얼 뷰에만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사용은 모두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비주얼에 대한 가이드 문서는 제가 링크로 도큐멘트에 남겨놨으니까 이를 참고하시면 되고, 우선은 제가 그라디언트 비주얼을 통해 어떻게 화면에 그라디언트를 그릴 수 있는지 같이 따라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그라디언트 비주얼을 코드를 통해 생성을 하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성했던 보더 비주얼은 지우고요, 그라디언트 비주얼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 사용법은 동일하고요. 비주얼 뷰에다가 마찬가지로 생성한 그라디언트 비주얼을 넣어주면 됩니다. 첫 번째 인자로 이름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 내가 생성한 그라디언트 비주얼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가 된 거고요. 내가 원하는 프로퍼티를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라디언트 비주얼 같은 경우에는 라디언과 리니어 형태 두 가지로 제공된다고 했는데, 프로퍼티 설정을 통해 이를 사용자가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인자를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센터와 라디우스 두 가지 인자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센터는 내가 그리고 싶은 이 원형의 그라디언트의 중심점을 의미하게 되고, 벡터 값을 설정하게 되면 됩니다. 0.0,0으로 설정을 하게 되시면 부모를 기준으로 가운데 센터를 중심으로 원형이 출력이 됩니다. 기존 피벗 포인트와 페어런트 오리진의 좌표값과는 조금 달라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라디언트 비주얼의 센터 값은 0,0이 센터다를 기억하시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라디우스는 내가 원하는 이 원형의 그라디언트를 사이즈를 설정하시는 거고요. 반지름 값을 설정하시는 거고요.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부모를 기준으로 0.3만큼, 0에서 1만큼의 값을 설정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설정하실 값은 스프레드 메소드라는 값이 있고요. 스프레드 메소드 타입이 있어서 패드, 리플렉트, 리피트 세 가지 값 중 원하시는 값을 설정하게 되면 됩니다. 패드는 한 번만 출력하게 되는 값으로 일단은 패드로 하고 이 값을 변경하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탁 컬러로 내가 원하는 그라디언트 비주얼의 색깔들을 넣을 수 있는 프로퍼티로서 프로퍼티 어레이라는 NUI의 자료 구조로 설정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프로퍼티 어레이는
NUI에서 제공하는 어레이 형태의 자료 구조로서 프로퍼티 값들을 어레이 형태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색깔 값을 add를 통해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프로퍼티 어레이는 프로퍼티 value라는 값을 통해서 넣게 되고요. 프로퍼티 value 값에 본인이 원하시는 색깔 값을 넣어주시면은 프로퍼티 어레이가 설정이 됩니다. 초록색과 파란색이 갖고 있는 프로퍼티 어레이가 만들어진 거고, 더 많은 색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탑 컬러 값을 설정하고 실행시켜 주시면은 앱이 바로 실행이 되는데요. 초록색의 그라디언트가 완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안에 초록색과 파란색 형태로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값이 패드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한 번만 설정돼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값을 리플렉트로 변경하게 되면요, 이 초록색과 파란색 값이 반복이 되게 되는데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반복되는 값이 리플렉트, 초록색, 파란색, 그리고 파란색, 초록색 형태로 리플렉트 돼서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리핏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면요, 리플렉트 형태와는 다르게 반복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초록색, 파란색, 초록색, 파란색, 초록색, 파란색 형태로 내가 설정한 컬러 값이 그대로 반복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캠화면이라 조금 색깔 값이 잘 확인이 힘든데요, 웹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패드 값은 초록색과 파란색이 그대로 한 번만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리플렉트는 초록색, 파란색, 그리고 다시 파란색, 초록색이 출력된 걸 보실 수 있고요, 리핏은 초록색, 파란색, 초록색, 파란색, 다시 초록색, 이대로 반복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라디언트 비주얼에서의 라디언 출력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 지금 기존의 라디우스나 센터 값을 저희는 상대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라디언트 비주얼의 유닛이라는 프로퍼티를 설정하시면은 이거를 유저 스페이스로 변경을 하시면은 앱솔루트 절대적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으니, 혹시 절대적으로 원하실 경우에는 이 값을 변경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코드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은 상대적인 값으로 설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 가운데가 0,0이고요 좌상단이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하단이 0.5, 0.5인데 값이 잘못 설정이 되어져 있네요. 하단이 0.5, 0.5라는 거 알고 구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라디언 형태를 리니어하게 한번 변경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소스코드 실행시켜 보시고요, 여기서 변경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센터와 라디우스 값만 변경을 하면 되고요, 리니어 값의 경우에는 스타트 포지션과 엔드 포지션 두 가지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스타트 포지션은 말 그대로 내가 이 리니어한 값에 시작하는 포인트를 말하면 되고요, 기존의 좌표 값을 설명드렸던 것 같이 좌상단이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고요 우측 하단이 0.5, 0.5 형태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샘플 이미지와 같이 시작점이 좌측에서 중간값, 끝값이 우측에서의 중간값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x값이 마이너스 0.5고 y는 0이요. 그리고 엔드 포지션 값의 경우에는 0.5, x가 0.5이고 y가 마찬가지로 0인 형태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보이시는 이미지와 같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 포지션 먼저 0.5, 0.0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설정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엔드 포지션도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엔드 포지션은 0.5, 0.0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반복 역시도 패드로 설정을 해서 한 번만 출력이 되게 한 이후에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가 빠졌고 다시 실행시켜 보면은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리니어하게 그라디언트가 설정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색깔 값은 제가 그린과 블루만 넣었는데요. 실제 앱에서 구현하는 거의 색깔 값은 5가지의 색깔이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앱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그라디언트를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색깔 값을 갖게 되고요. 가운데에 옐로우 값을 갖고 그 양옆에 블루, 그리고 그 양옆에 그린을 갖는 형태라서 이러한 형태로 값을 설정해 주게 되면 되는데요. 이렇게 바로 실행을 시키시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프로퍼티 칼라 값을 설정을 할 때 프로퍼티 오프셋을 설정을 해 주셔서 이 각각의 칼라가 부모를 기준으로 어느 한 오프셋에 설정을 해야 될지 이 부분도 같이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값은 스탑 오프셋이라는 값을 통해 설정을 하게 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프로퍼티 어레이 값에 이 원하는 포지션을 넣고 설정을 하게 되면 됩니다. 저는 이 어레이 값을 칼라 어레이로 바꾸시고요. 프로퍼티 어레이를 하나 더 만드는데요.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은 이번에는 오프셋 어레이입니다. 네, 오프셋 어레이를 만들고요. 오프셋 어레이의 값을 애들을 통해 넣어주는데 마찬가지로 프로퍼티 밸류 값을 넣어주는데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색깔의 위치를 지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숫자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각각의 기준이 0.0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0.25, 0.5, 0.75, 1.0 이런 식으로 색깔을 설정을 원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값을 5개 복사해 주시고요. 0.25, 0.5, 0.75, 1.0 형태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프셋 어레이 값을 그대로 그라디언트 비주얼 값에 설정을 해주신 후 실행시켜 주시면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설정한 값이 그린, 블루, 옐로우, 블루, 그린 값이 이 오프셋만큼 설정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설정을 하실 때는 이렇게 칼라 값과 오프셋 값을 같이 설정하셔서 색깔의 실제 원하는 위치도 같이 매칭시켜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앱에서 사용할 색깔은 이렇게 원색이 아니고 내가 실제 구현할 색깔 값으로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색깔을 한번 칼라 코드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칼라 값을 직접 설정하실 수도 있고 NUI 같은 경우에는 new 컬러를 통해 이렇게 색상 코드를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리 구해놓은 색깔을 바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네, 첫 번째 색깔과 끝에 색깔을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나머지 색깔도 다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색깔은 샵 362950 이고요. 미리 색깔 값은 구해놨습니다. 앱에서 사용할 색깔 값은. 그리고 마지막 색깔 값의 경우에는 3A379C를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실제 이제 앱에서 사용하는 색깔 값도 설정이 되게 되고, 앱에서 사용하는 그라디언트 비주얼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실제 앱에서는 전체 사이즈로 화면이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의 경우에는 이 비주얼 뷰를 늘려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전체 사이즈로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즈 폴리시를 필 투 페어런트로 바꾸시고요. 역시도 사이즈 폴리시를 필 투 페어런트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시켜 보시면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라디언트 비주얼의 백그라운드가 완성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비주얼 같은 경우에는 C# 코드로 만들어서 사용했는데요. 이 C#으로 생성한 비주얼 코드는 사실 자물로도 생성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번 지금 생성한 이 비주얼 C# 코드를 자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프로젝트에서 추가 새 항목을 눌러주시고요. NUI 자물 아이템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My Gradient Visual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물 파일이 생성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를 자물로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옆에서 놓고 보면서 하면은 더 쉬울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뷰가 기본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이를 비주얼로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비주얼로 변경을 해야 하고요. 괄호를 닫는 부분도 그라디언트 비주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하인드 코드 역시도 상속을 그라디언트 비주얼을 상속받게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생성된 뷰는 지워서 사용하면 되고요. 보게 되시면 이 그라디언트 비주얼은 생성이 된 거고, 이 안에 설정한 값들을 이제 인자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물이 오히려 더 쉽다고 인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트 포지션을 내가 설정한 값으로 넣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엔드 포지션 역시 형태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프레드 메소드 값이 남았죠. 스프레드 메소드 바로 자동 완성되는 거 보실 수 있고, 패드 값으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이후에 이제 스탑 컬러와 오프셋 프로퍼티가 있는데요. 이는 사실 우리가 프로퍼티 어레이로 생성을 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물에서도 프로퍼티 어레이를 생성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자물에서 그라디언트 비주얼 스탑 컬러라는 프로퍼티를 사용을 하는데, 이 안에다가 프로퍼티 어레이라는 인자를 생성을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우리가 넣은 이 컬러 값에 대한 인자들을 바로 어레이 값에 넣어주면 되고요. 키 밸류라는 프로퍼티를 통해 넣어주시면 됩니다. 키 밸류를 통해 넣어주시면 되고, 이 프로퍼티 밸류를 저희가 키 밸류로 변경을 해서 구현을 해놓기 때문에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넣어주시는 값이 컬러 값이다. 그리고 이 컬러 값은 이 코드 값을 통해 생성을 하고 싶다 라고 선언만 해주시면 쉽게 사실 자물에서도 프로퍼티 어레이 생성하고 스탑 컬러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개의 컬러 값을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끝으로 이제 오프셋 값 남았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라디언트 비주얼의 오프셋만 설정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프셋 역시도 프로퍼티 어레이 값으로 생성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컬러 값과
매칭시켜서 만들어주면 되는데, 플롯 같은 경우에는 싱글 밸류를 통해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F값은 안 넣어줘도 되고요. 이를 컬러로 매칭되게 5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0.25, 0.5, 0.75, 1.0의 값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되고요. 이렇게 생성된 My Gradient 비주얼의 자물을 이제 C샵 코드에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C샵 코드로 사용했던 비주얼은 지우고요. 바로 New My Gradient 비주얼을 생성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켜 보시면요. 네, 동일하게 그라디언트 비주얼이 자물을 통해서도 잘 생성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물에서 사용하는 게 좀 더 직관적이고 쉽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자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씬 1페이지에서 구현했던 부분을 다시 이제 윈도우에 더해 주시고요. 이 비주얼 뷰도 삭제를 하고 이제 씬 1페이지에서 이 비주얼 뷰를 직접 넣어서 앱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생성된 이미지 뷰와 텍스트 레이블 그리고 는 지우고요. 리니어 레이아웃 형태로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앱솔루트 레이아웃으로 변경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생성한 비주얼 뷰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C샵에서 생성했던 비주얼 뷰를 자물에 씬 1페이지에 추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주얼 뷰의 가로와 세로를 매치 페어런트 이걸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사용해 주시고 X의 네임은 비주얼 뷰라는 이름을 설정하게 됩니다. 저희가 기존에 비주얼 뷰를 add 비주얼이라는 함수를 통해 생성한 비주얼을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아직 add 비주얼이라는 기능을 자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설정하시고 이를 비하인드 코드에서 비주얼 뷰에 add 비주얼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직접 넣어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행을 시켜 보시면요. 네, 보시는 화면과 같이 그라디언트 비주얼을 통해 백그라운드를 설정하실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준비한 첫 번째 강의는 완료된 거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개념들 설명드렸던 거 다 이거 발표 자료에 남겨뒀으니까 보시면서 계속 공부하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 페이지는 이제 이 백그라운드 위에 캐로시엘 뷰를 통해서 이미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형태의 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캐로시엘 뷰를 그리는 방법으로 스크롤러블 베이스와 리니어 레이아웃을 함께 사용하여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현하였던 이 그라디언트 비주얼을 갖고 있는 씬 1페이지에 스크롤러블 베이스를 그려주시고요. 이 스크롤러블 베이스를 그린 페이지에 리니어 레이아웃을 붙여주시고 이 자식으로서 이미지 객체들을 붙여주게 되면요. 이 객체들을 스크롤할 수 있는 이미지 뷰가 생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드를 구현하기 위해 이미지 리소스를 아래 링크에 남겨두었는데요. 먼저 이 리소스를 다운받으신 후에 저희 하던 프로젝트의 리소스 폴더에 이미지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직 넣어놓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다운로드 받은 포스터 이미지를 넣어주고 이제 코드 작성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씬 1페이지의 스크롤러블 베이스와 뷰 리니어 레이아웃을 가진 형태로 코드 작성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로 돌아오셔서요. 씬 1페이지의 자물로 코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으로 사용했던 비주얼 뷰는 그대로 두고요. 이 위에 스크롤러블 베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러블 베이스를 추가를 하면은 이제 스크롤러블 가능한 형태의 컴포넌트가 추가가 된 거고요. 이름은 제가 임의로 마이스크롤이라는 이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스크롤러블 베이스 자체가 일단 코드 비하인드에서 접근하고 계속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름을 지정을 한 거고요. 사이즈는 명시적으로 800,1200 정도로 지금 제 모니터에 맞게 보여지기 좋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임의로 화이트로 설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스크롤링 디렉션이라는 프로퍼티를 호리존탈로 설정을 해서 수평으로 스크롤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든 스크롤러블 베이스 자체가 화면의 중심에 위치하길 바라기 때문에 피벗 포인트와 페어런트 오리진 모드 센터 포지션 유저스 피벗 포인트를 true로 설정을 해서 화면의 가운데에 그려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롤러블의 레이아웃은 리니어 레이아웃을 설정을 해서 자식 객체들이 리니어한 형태로 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니어 얼라이먼트를 비긴으로 해서 왼쪽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오리엔테이션 역시도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호리존탈로 설정해서 이 리니어 레이어 자체가 가로로 배치가 되는 그런 형태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행시켜 보면요,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시켜 보면은 이제 백그라운드에 하얀색의 스크롤러블 베이스가 붙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제가 추가한 이미지 객체들을 추가하는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스크롤러블 베이스에 하얀색 배경만 그려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미지 경로에서부터 이미지 파일들을 한 번에 다 불러온 이후에 이미지 뷰 객체를 생성한 후에 이 스크롤러블 베이스에 붙여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이제 비하인드 코드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하나 만들 텐데요. 모든 리소스를 한 번에 불러오는 load all resource라는 함수를 만들고 이를 이제 생성자에서 호출해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함수에서는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모두 불러온 이후에 이제 이미지 뷰를 생성하도록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디렉토리 info라는 클래스를 선언을 해주고요. 디렉토리 info 디렉토리 info 이는 C샵에서 제공해주는 함수로 그 특정한 경로의 폴더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자로 내가 원하는 경로의 패스 값을 넣어주면 되고요. 저는 이 어플리케이션의 리소스 경로를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넣어주고요.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유징이 아직 안 돼 있죠? 네, 타이전 어플리케이션스를 유징을 해줍니다. 그러면 디렉토리 인포라는 게 사실 타이젠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system.io.directory-info를 사용하겠다. 디렉토리 인포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고 어플리케이션의 current의 디렉토리 인포의 리소스, 사실 여기 디렉토리 인포의 리소스는 저희 어플리케이션의 이 리소스 경로에 접근한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리소스 경로에 접근을 하고 여기에 이미지스 폴더
이미지스 폴더 안에 포스터 안에 폴더를 접근을 하겠다. 이게 디렉토리 인포에 저장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달러 표시와 함께 하면은 이 프로퍼티를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시작 문법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사용을 하고 포문을 통해 포리치문을 통해 파일 인포 저 경로에 있는 모든 파일에 접근을 합니다. info.getFiles라는 함수를 통해 모든 파일을 가져올 수 있고요. 파일.extension에 toLower.compare 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파일들을 경로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가져온 이후에 이 파일을 이름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compare to .png 파일인지를 모두 비교를 하고 이게 같다면 png 파일이 맞다면 제가 지금 추가한 파일이 모두 png거든요. png 파일이 맞다면 그때 이제 이미지 뷰를 생성하고 그리고 이제 리소스 URL을 설정을 해줘야 되죠. 리소스 URL은 내가 가져온 파일의 풀 경로, 풀네임이 이제 리소스 경로까지 포함된 이름이고요. 리소스 URL을 이제 풀네임으로 설정을 하게 되고요. 사이즈는 내가 설정한 800에 1200만큼의 스크롤러블 베이스를 설정한 사이즈만큼 지정을 하겠다. 그리고 이 생성한 이미지 뷰는 스크롤러블 뷰의 자식으로 넣겠다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모든 리소스를 한 번에 불러온 후에 이 리소스에 맞게 이미지 뷰를 생성하고 스크롤러블 베이스에 추가하는 작업이 완료가 된 겁니다. 한번 이미지 파일이 잘 추가가 됐는지 실행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실행시켜 보면은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미지 뷰가 추가가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코드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스크롤러블 베이스가 800,1200 사이즈로 생성이 됐고 이 스크롤러블 베이스는 리니어한 레이아웃 형태로 자식이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된 이미지 뷰가 지금 이 800,1200을 넘어선 형태로 이미지들이 추가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스크롤러블 베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크롤을 할 수가 있고요. 스크롤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자식들이 순서대로 쭉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스크롤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 페이지 단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스크롤을 원하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옵션 중에 스크롤 베이스의 옵션 중에 스냅 투 페이지를 true로 설정하게 해주시면 이 페이지 단위로 스크롤이 한 장 한 장 스크롤이 되게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조금 쉬운 형태로 캐로쉘 뷰를 구현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스크롤을 하게 되면은요, 일정한 범위를 넘어가지 않으면 스크롤 되지 않고 확 넘어갔을 때 스크롤이 좌로 우로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조작이 좀 힘들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미지 뷰가 잘 추가가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실제 이 스크롤러블 베이스에 추가된 이미지는 우리가 아래 페이지네이션을 통해서 몇 번 페이지가 지금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도 알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실제 버튼을 추가해서 이 버튼을 통해서도 스크롤러블 베이스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페이지네이션을 추가해서 스크롤러블 베이스와 연결하는 작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지원을 하고 있고, 페이지네이션 객체를 추가만 해주면 하단에 추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하기 위해 네임은 페이지네이션이라는 형태로 추가를 하고요. 피벗 포인트를 저는 이번에는 보텀 센터, 왜냐면은 하단의 센터의 위치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 기준도 보텀 센터, 그리고 포지션 유저스 피벗 포인트를 true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피벗 포인트 값도 포지션 값도 피벗 포인트로 의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마진 값을 설정을 해서 조금은 떨어진 형태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0, y값을 마이너스 50으로 해서 조금은 떨어져 있게 구현을 하고요. 사이즈는 명시적으로 300,100이라는 사이즈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기본적으로 화면에 어떻게 그려질지에 대한 요소였고요. 실제 화면에 페이지네이션이 인디케이터가 어떤 식으로 나타낼지에 대한 프로퍼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디케이터 하는 형태로 나오고요. 기본 인디케이터 컬러는 화이트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사용하고, 제가 필요한 것들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케이터 사이즈를 우선은 24 정도로 작게 설정을 해서 그리고요. 인디케이터 간의 간격인 인디케이터 스페이싱을 한 8 정도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디케이터 카운트를 5로, 임의로, 지금 5개 이미지를 추가를 했지만 5개를 임의로 설정을 했고요. 셀렉티드 인덱스도 역시도 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 값은 사실은 스크롤 베이스에 추가된 이미지에 따라 바뀌어야 되고요. 셀렉티드 인덱스도 스크롤됨에 따라 바뀌어야 됩니다. 우선은 디폴트한 밸류를 이렇게 설정해서 처음 이미지가 어떻게 그려질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켜 보시면은 이게 보면은 제가 지금 코드를 스크롤러블 베이스 안쪽에 페이지네이션을 추가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스크롤러블 베이스가 추가되고 이미지가 추가됐네요. 상단에 부모 뷰의 페이지 메인네이션을 옮겨서 다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켜 보시면요, 네, 이렇게 하단에 페이지네이션이 정상적으로 추가가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아직 페이지네이션 연결하는 작업은 남겨두고, 일단 버튼을 추가해서 스크롤러블 베이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UI 먼저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역시도 이전처럼 스크롤 베이스 안쪽에 추가하는 게 아니라 부모 메인 뷰에다 추가를 해주셔야 하고요. 하단에 저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이라는 컴포넌트를 추가를 하고요. 텍스트는 제가 기본적으로 왼쪽은 이러한 화살표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C샵에서 이런 특수문자를 입력이 잘 안된다, 자물에서요.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기호로 입력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자물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밖에 지원을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여야 되고요. 제가 자물에서 특수문자 사용하기에 대한 링크를 연결을 해두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면은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왼쪽 화살표 방향 외에도 필요한 특수문자를 어떤 식의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특수문자 사용하시면 되고요. 우선 다시 구현 부분 코드에서 들어가서 왼쪽 화살표를 텍스트에 입력을 해주고, 버튼의 사이즈는 150, 정도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지션 값을 50,0 정도로 하고요. 피벗 포인트 센터의 레프트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의 레프트. 마찬가지로 페어런트 오리진 역시도 센터의 레프트 왼쪽으로 그려주고요.
포지션 유저스 피벗 포인트도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왼쪽에 버튼이 그려지게 되고요.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이 잘 그려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실행시켜 보게 되시면은 왼쪽에 이제 버튼이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버튼을 그대로 복사 한번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우측에 버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만 센터 라이트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붙은 거에서 마이너스 50만큼 이동을 원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50으로 변경해 주시고, 텍스트는 우측을 표시하는 형태로 입력을 해줍니다. 우측 방향의 괄호는 사실 그대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표현해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실행시켜 보시면 이제 좌우에 텍스트 버튼이 추가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아직 버튼을 눌러 보면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데, 이제 버튼을 연결을 해서 이벤트를 연결해서 이제 스크롤러블 베이스를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드 이벤트를 추가해서 새 이벤트 처리기를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도 클릭드로 이벤트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튼 클릭드 1 이런 형태로 추가가 되는데, 이름을 조금 알아보기 쉽게 레프트 버튼 클릭드, 라이트 버튼 클릭드로 이름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일 페이지에 비하인드 코드로 가보시면 이렇게 이벤트가 추가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자동으로 레프트 버튼 클릭드, 그리고 제가 이름을 변경했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라이트 버튼 클릭드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벤트 자물에서 자동 생성된 이 이벤트에 이제 원하시는 로직을 추가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로직은 레프트 버튼이 클릭이 되었을 때 이제 왼쪽으로 이동되길 바라고, 라이트 버튼 클릭드가 눌렸을 때 이제 이 이미지가 오른쪽으로 이동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이 스크롤을 직접 컨트롤하면 되는데요. 마이 스크롤을 스크롤 to 인덱스로 현재 선택된 인덱스에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하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이 스크롤에 커렌트 페이지가 있어서 이 커렌트 페이지에 마이너스 1만큼만 이동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은 레프트 버튼이 눌렀을 때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라이트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는 커렌트 페이지를 기준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을 하면 된다를 아실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각각의 경계점 0이거나 이미지 뷰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일 경우에 경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외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에 대한 부분도 추가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은 아래와 같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를 넣고, 만약에 인덱스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동할 페이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때 스크롤 하겠다 형태로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했을 때는 이게 오른쪽 페이지의 끝인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동할 인덱스 페이지를 저장을 하고, 내가 이동할 페이지가 마이 스크롤의 컨텐트 컨테이너의 차일드, 왜냐면은 스크롤 베이스의 차일드가 더해지는 건 컨텐트 컨테이너에 더해지기 때문에 컨텐트 컨텐트의 차일드 카운트를 체크를 하셔서 이게 IDX가 넘어가지 않는지, 그럴 경우에만 다음 페이지로 설정을 하겠다를 하게 되면은 이제 구현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이 실행되는 걸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한번 왼쪽을 눌렀을 때는 이제 첫 페이지니까 이동이 안 되는 게 맞고요. 오른쪽 페이지를 눌렀을 때 이렇게 페이지 단위로 잘 이동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다시 눌러보면요, 이제 왼쪽으로 스크롤되는 캐러셀 뷰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버튼을 이용하여 조작하는 걸 확인하셨고요. 이제 페이지를 넘김에 따라 지금 현재 페이지가 어딘지 이 페이지네이션을 통해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페이지네이션의 디폴트 값을 설정한 인디케이터 카운트와 셀렉티드 인덱스는 스크롤러블 베이스 값을 통해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가 처음 생성되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리소스를 통해서 이미지를 하고 스크롤에 더해주게 되는데요. 이 이후 시점에, 우린 이미지가 다 더해진 이후의 시점에 객체의 아이템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네이션의 인디케이터 카운트를, 객체의 카운트를 이 시점에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마이 스크롤에 콘텐트 컨테이너의 차일드 카운트로 설정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것보다 더 많은 5개보다 더 많은 이미지가 더해졌을 땐 이 더 많은 이미지의 스크롤러블 베이스 인디케이터가 설정이 되도록 나오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화면을 넘길 때마다 이 셀렉트 되는 인덱스 값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이제는 페이지네이션의 셀렉티드 인덱스 값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은 사실 이제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눌렸을 때마다 변경이 되면 되기 때문에 마이 페이지네이션 값을 기준으로 셀렉티드 인덱스 값을 내가 이동하려는 페이지 값으로 그대로 변경만 해주시면은 쉽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고 바로 실행시켜 보시면은 페이지네이션 역시도 쉽게 연결이 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시면요, 이제 페이지를 넘겨보면은 페이지가 내가 어느 페이지를 보고 있는지 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후에 이미지가 더 추가가 된다면 이 페이지네이션 개수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캐러셀 뷰를 만들고 이를 버튼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페이지네이션과 스크롤러블 베이스를 연결하는 예제를 지금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단의 보텀 뷰를 통해서 이제 이 포스터 앱에 간단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보텀 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텀 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하단에 보이시는 이 까만 투명한 상자를 말하고요. 여기에 이제 이 영화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단순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 이제 페이지가 넘어갈 때 사라졌다가 다음 페이지가 나오면 다시 나타나는 그런 형태로 구현을 할 거고요. 이 안에 내용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이용하여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렐러티브 레이아웃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단 바텀 뷰 먼저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다시 띄워주시고요. 자물 페이지에서 이제 코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스크롤러블 베이스 위쪽에 위치하도록, 위치는 스크롤러블 베이스와 페이지네이션 중간에 넣어주시고요. 뷰 선언을 해주고 우선은 팝업만큼 크게 하나 만들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페런트 오리진 역시도 센터 하고 하여 스크롤러블 베이스만큼 전체 안 보이는 뷰를 하나 넣고 바텀 뷰를 추가를 할 겁니다. 조금 더 레이아웃 구성을 쉽게 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 이제 또 뷰 하나를 추가를 하고 이게 실제 바텀 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컨트롤 위에 이름 역시 바텀 뷰라는 형태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추가를 하고 여러가지 프로퍼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드 스페시피케이션은 부모의 사이즈를 따라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하고요. 하이 스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한 300 정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벗 포인트는 보텀 센터, 부모를 기준으로 가운데 하단에 위치하도록 할 거니까 피벗 포인트와 페어런트 오리진 모두 보텀 센터 형태로 입력을 해줍니다. 여기도 true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화면에 그려지는 요소인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설정을 하고요. 오파시티 값을 0.7 정도로 투명하게 생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는 제가 이 보텀 뷰 안쪽에는 제가 그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이용해 그 객체들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뷰점 레이아웃을 통해 미리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텀뷰가 잘 그려지는지 한번 실행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시켜 보게 되면은 이 하단에 바텀뷰가 반투명한 검정색 형태로 그려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반투명 형태라서 조금은 이미지에 따라 잘 안 보이는 게 있는데, 네, 보시면 반투명한 형태로 추가가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보면은 이 반투명한 바텀뷰가 계속 페이지가 넘어갈 때도 존재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바텀뷰를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 사라졌다가 페이지가 넘어간 완료된 이후에 다시 나타나도록 구현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는 스크롤러블 베이스에 애니메이션 관련 콜백이 있습니다. 스크롤 애니메이션 스타티드 라는 콜백이 하나 있고요. 스크롤 애니메이션 엔디드 라는 콜백도 있어서, 그래서 스크롤이 시작하는 시점 호출되는 게 스타티드, 이제 스크롤이 끝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 완료 시점에 호출되는 게 엔디드. 그래서 스타트가 호출되는 시점에 바텀뷰의 오파시티를 안 보이게 감춰주게 되고, 엔드가 되는 시점에 이 바텀뷰를 다시 그려주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구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시 앞쪽 비하인드 코드로 가시면은 이제 이렇게 스타티드 콜백이랑 엔디드 콜백이 자동으로 완성되신 걸 보실 수 있고요. 바텀뷰를 스타트하는 시점에 는 오파시티 값을 0.0f로 설정을 한다. 그리고 반대로 이 애니메이션이 끝난 경우에는 1.0으로 설정을 해서 다시 화면에 그리고 싶다 를 설정하시면 되고요. 한번 다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앱을 실행시켜 보시면은 이제 페이지를 넘길 때 사라졌다가 이제 또 넘어가는 게 완료된 시점에 보이시는 걸, 나타나는 걸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죠. 그래서 사실 나타나는 건 좀 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좀 더 천천히, 그래서 좀 더 보여지는 게 이쁘게 나타나고 싶을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엔 스타티드 시점에 애니메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한 1초 정도 시점으로 천천히 내가 이 바텀뷰를 천천히 그리고 싶다. 무엇을 오파시티를 0.7f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내가 이 애니메이션을 설정하고 터치가 스타트가 완료된 시점에 플레이를 호출해주면 됩니다. 이 반대죠. 이렇게 엔드가 됐을 때 나타나야 되죠. 네. 그리고 실행시켜 주시면은 네, 스타트드 하던 걸 엔디드로 옮겼습니다.
시작할 땐 바로 사라지고 엔드할 시점에 1초 정도 천천히 나타나도록 구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앱을 다시 실행시켜 보시면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0.7F를 문자열 형태로 넘겨주는 게 아니라 사실 플롯형으로 바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고요. 다시 실행시켜 보시면요. 네, 다시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지고 이 바텀 뷰가 천천히 애니메이션과 함께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구현이 완료가 된 거고, 이제 안에 내용물은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통해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이아웃 시간에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렐러티브 레이아웃은 어떠한 객체를 레이아웃을 설정을 할 때 다른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설정하는 레이아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시는 이미지를 같이 확인해 보시면 이 뷰의 페어런트 뷰는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설정하였고, 레드 뷰, 빨간 뷰를 그리고 이 블루 뷰, 파란 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루 뷰를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이용하여서 위치를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레프트 타겟, 왼쪽 타겟을 레드 박스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파란 박스는 왼쪽 기준이 이 빨간 박스를 기준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렐러티브 오프셋을 0으로 설정했는데 디폴트가 0이라서 이제 빨간색의 왼쪽을 기준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이 렐러티브 오프셋은 내가 설정한 타겟의 0에서 1만큼 상대적인 위치를 의미하게 되고요. 0.5 중간값을 설정을 하게 되면 이 파란색 박스가 이 빨간색을 박스로 0.5 가운데 값으로 위치가 설정을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 레드 박스를 기준으로 1만큼 이 크기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B가 설정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렐러티브 레이아웃은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위치를 결정하는데, 타겟을 설정하고 오프셋을 설정하면은 0에서 1만큼을 기준으로 이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하고 있는 객체가 이동을 하게 된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타겟은 레프트 타겟뿐만 아니라 라이트 타겟, 탑 타겟, 보텀 타겟 등의 4방향의 타겟이 위치하게 되고요. 보게 되시면은 다음 예제를 보게 되시면은 레프트 타겟과 함께 라이트 타겟도 이 빨간 박스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타겟을 빨간 박스의 0.0 왼쪽 기준으로 하고요. 라이트 타겟을 빨간 박스의 1.0 오른쪽 끝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이 호리존탈 얼라이먼트를 스타트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왼쪽에 붙어서 그려지게 됩니다. 대신 이 호리존탈 얼라이먼트를 센터나 엔드로 하게 되면은 이 0에서 1만큼 설정한 걸 기준으로 내가 스타트나 엔드, 센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탑과 바텀 역시도 레프트와 라이트와 동일하게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탑과 버텀 타겟을 모두 레드를 기준으로 타겟을 설정하고, 오프셋을 탑을 0, 보텀을 1로 설정하는 예제 코드입니다. 기본은 다 스타트이기 때문에 좌측 상단에 붙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호리존탈과 버티컬 모두 센터로 설정을 하게 되시면 이 중앙에 설정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로 설정을 하게 되면 우측 하단에 위치를 하게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예제에서는 다 0에서 1까지의 위치를 기준으로 했지만 이 중간값 0.1이나 0.2에서 시작하거나 0.8, 7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설정한 타겟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0에서 1만큼을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는 게 이 렐러티브 레이아웃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위 예제는 제가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하나의 타겟에만 셋해서 설정하는 걸 보여줬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기준이 되는 타겟을 레프트 타겟은 A,
라이트 타겟은 B, 그리고 뭐 탑이나 보텀은 이 페어런트.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만 타겟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동일한 기준에 있는 그 페어런트와 동일한 시블링 객체에서는 같은 타겟을 설정할 수도, 그러니까 다른 타겟을 설정할 수도 있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이시면은 이 C라는 객체를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이용해 설정을 하는데, 레프트 타겟은 A에 1만큼 설정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라이트 타겟은 B에 0만큼,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센터에 내가 배치를 하고 싶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호리존탈을 뭐 스타트나 엔드로 결정하게 되면은 이 기준으로 위치가 배치가 되도록 변경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탑과 보텀도 페어런트를 기준으로 했지만 다른 오브젝트를 기준으로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구현하려고 하는 객체도 다음과 같이 텍스트 레이블과 버튼을 넣음으로써 객체를 한번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이용해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실행시키시고 자물 코드로 가서 바텀 뷰에 렐러티브 레이아웃 아래쪽에 자식을 넣어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사실 모든 객체를 넣지 않고 일단 텍스트 레이블 먼저 넣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레이블 추가하고요. 텍스트는 무비 타이틀 형태로 추가를 합니다. 텍스트 컬러는 검정색 배경에 좀 잘 보이게 화이트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렐러티브 레이아웃의 사용 방법은 렐러티브 레이아웃 타겟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레프트, 라이트, 탑, 보텀을 모두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 추가한 보텀 뷰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의 레퍼런스를 보텀 뷰를 설정을 하겠다를 의미하게 되고요. 이걸 복사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탑, 바텀 모두 보텀 뷰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겠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사실 다시 보면은 이 버튼 뷰를 타겟으로 정했고 이만큼 이동한 거에 텍스트 레이블을 추가를 한 거이고요. 그러면 실제 오프셋 설정을 통해 어느 정도 위치를 설정하게 될지 세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프트는 내가 0.1만큼 이동하고 싶다. 그리고 탑 역시도 0.1만큼 이동하고 싶다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사실 뭐 라이트나 보텀도 같이 이용해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레프트랑 탑만 설정을 해서 어떻게 출력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켜 보시면요, 이 무비 타이틀이라는 제목의 텍스트 레이블이 보텀 뷰를 기준으로 0.1만큼 떨어져서 출력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략하게 버튼만 2개 추가를 할 예정인데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코드 설명만 하고 복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시면 버튼도 마찬가지로 추가를 하는데 보통 뷰를 타겟으로 내 방향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프셋은 모두 레프트, 라이트 0.0, 1.0으로 기준으로 하고 호리존탈, 센터로 가운데에 설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탑을 0.0 그리고 보텀을 0.6 정도로 해서 이 아래쪽을 기준으로 엔드에 붙여서 버튼을 붙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위에 버튼과 마찬가지로 버튼 뷰를 내 방향으로 설정을 하는데 내 방향 오프셋 모두 0.0, 1.0, 0.0, 1.0을 설정하고 이 엔드로 기준으로 아예 바닥에 붙이도록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부분 버튼 그대로 복사하셔서
텍스트 레이블과 같은 레벨의 버튼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코드를 좀 정리를 하고요. 네, 바로 실행시켜 보면은요. 실행시켜 보시면 두 가지 버튼이 이제 제가 원하는 릴러티브 레이아웃의 위치에 비디오와 팝업 버튼으로 추가가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보텀 뷰를 이용한 출력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어서는 이제 버튼을 누르면은 이 정보를 출력할 수 있는 큰 화면에 팝업 뷰를 출력하는 것과 비디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비디오 팝업을 출력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팝업을 띄우는 걸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팝업을 띄울 땐 단순히 화면을 띄우는 게 다가 아니라 뒤에 있는 화면은 블러 처리를 해서 지금 뜨는 팝업에 좀 더 내용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블러를 하는 거는 저희가 NUI에서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블러 기능은 가우시안 블러 뷰라는 기능을 통해서 블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생성자를 통해서 블러의 옵션을 정하실 수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파라미터들이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샘플즈 같은 경우에는 샘플의 수로서 블러를 적용한 블러의 크기를 의미하고요. 블러벨 커브 위스 값은 이제 종 모양의 가우스 함수에서 종 모양의 곡선의 너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흐림의 정도를 의미하고요. 이 값이 클수록 흐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 그릴 이미지의 픽셀 형식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 다음 다운 샘플링 with i 같은 경우에 이제 다운 샘플링 할 경우에 크기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가우시안 블러 뷰를 적용하신 후에 생성하신 후에 이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하고 해제할 수 있는 함수는 액티베이트 함수와 디액티베이트 두 가지 함수로 적용과 해제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현하던 소스 코드를 다시 불러서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하던 스팀 페이지를 불러 오시고요. 이 페이지 자체를 사실 가우시안 블러 뷰로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시안 블러 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적용한 페이지의 차일드들도 모두 블러 적용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던 뷰를 전체적으로 효과적으로 블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팝업을 띄웠을 때 이 전체를 블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우시안 블러 뷰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 선언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비하인드 코드 역시도 가우시안 블러 뷰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생성할 때 저희 생성자의 파라미터를 전달할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가우시안 블러 뷰에 생성자를 호출해 주신 후에 원하시는 이제 파라미터의 설정 값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블러의 크기는 20 정도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이제 블러 벨 커브 위스 값은 8.0 정도. 그리고 픽셀 포맷은 RGBA 형식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RGBA 888 형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다운 스케일링은 필요 없으니까 1.0F로 하시고 마지막 펄스 값을 전달해주면 그러면은 저희가 생성했던 페이지 자체가 이제 가우시안 블러가 적용이 된 거고요. 액티베이트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제 가우시안 블러가 적용된다고 하였으니까 바로 이제 가우시안 블러가 적용된 채로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시켜 보시고요.
화면이 실행되면 이제 페이지 자체가 이제 블러가 적용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화질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게 블러가 적용됐는지 구분이 잘 안 갈 수도 있는데, 아마 이제 팝업을 띄울 때 블러가 적용되고 안 되고를 직접 한번 실행시키고 보시면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스 코드에서 이제 액티베이트 하는 부분은 없애주시고요. 이제 자물 코드에서 저희가 추가했던 두 가지 버튼에 이벤트를 추가해서 이 버튼을 호출했을 때 이제 팝업이 뜨고 액티베이트가 호출이 되도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버튼의 이벤트를 추가했고요. 첫 번째 이벤트를 비디오 버튼 클릭드, 두 번째 버튼을 팝업 버튼 클릭드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추가된 콜백 함수에 비디오 버튼 클릭드, 팝업 버튼 클릭드로 변경을 하신 후에요. 팝업 버튼을 눌렀을 때 팝업이 뜨는데, 이때 액티베이트가 활성화되도록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팝업이 같이 뜰 수 있도록 이제 팝업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팝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 자물 페이지를 추가한 이후에 팝업을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젠 NUI 자물 아이템을 선택하시고요. my 아이템이라는 형식으로 자물 파일을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추가된 자물은 뷰로 팝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팝업 자체는 윈도우 크기만큼 사이즈가 늘어나도록 바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인딩을 사용할 거고요. 저는 여기서 윈도우의 사이즈를 바로 가져올 수 있는 형태의 바인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의 인스턴스로부터 사이즈를 얻어오는 바인딩입니다. 그래서 전체 팝업은 윈도우만큼 키우고요. 이 안에 뜨는 뷰를 이제 팝업 형태로 보여주도록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띄우고 싶은 이 팝업은 스크롤러블 베이스만큼 그릴 거고요. 백그라운드는 블랙 깜장색으로 오파시티 0.7 형태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어런트 오리진 센터 중간에 띄워주도록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도 중앙에 맞춰주시고요. 이 뷰 자체에 차일드들도 바로 출력을 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보여드렸던 샘플보다는 좀 간략하게 이제 튜토리얼용으로 간략하게 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의 타이틀 그리고 포지션을 임의로 앱솔루트 포지션으로 적용을 해서 호출을 하고요. 버튼도 두 번째 텍스트 레이블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텍스트는 컨텐츠를 출력하는 텍스트 레이블을 추가하고요. 텍스트도 임의로 일단 작성을 하겠습니다. 텍스트 컬러 화이트, 포지션은 50, 150 정도로 타이틀보다 조금 아래쪽에 위치하도록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버튼도 추가를 해서 이 팝업을 닫을 수 있는 형태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의 텍스트는 클로즈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페어런트 오리진과 피벗 포인트를 통해 이 팝업의 하단의 중심부에 그려질 수 있도록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릭드로 이 팝업을 닫았을 때의 이벤트도 바로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구현부로 따라 들어갑니다. 팝업이 닫았을 때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unparent,
this가 지금 있는 거죠. 이 자체 my 아이템이 클로즈가 눌렸을 때 부모로부터 이 팝업을 연결을 끊는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deactivate 가우시안 블러브의 deactivate를 호출을 해서 이 팝업이 닫히는 시점에 블러도 적용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팝업이 붙은 뷰의 바로 부모의 이제 첫 번째 차일드가 사실은 가우시안 블러로 적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가우시안 블러로 호출을 하고요. 이건 제가 이렇게 등록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편하신 대로 뭐 어디 따로 저장을 해놨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전 이 my 아이템이 붙은 부모에서부터 첫 번째 차일드를 가우시안 블러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를 이렇게 사용하고 이를 deactivate 하는 형태로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한 my 팝업을 실제 이제 팝업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불릴 수 있도록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의 인스턴스를 불러서 바로 나의 아이템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윈도우의 첫 번째 자식은 이 신 페이지 1이고요. 두 번째는 my 아이템이 호출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my 아이템의 부모는 윈도우이고 윈도우의 첫 번째 자식 신 1페이지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자식을 가우시안 블러일 경우에 deactivate를 한다의 코드가 되는 거고요. 네, 실행시켜 보시면은 보시는 거와 같이 화면이 실행이 되고요. 팝업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업 버튼을 클릭하면 제가 생성한 아이템 팝업이 이제 윈도우에 붙은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뒤에 가우시안 블러가 적용이 돼서 붙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클로즈 버튼을 누르면 네,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소스 코드에 보면은 언페어런트를 하고 디액티브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요. 언페어런트 전에 디액티비티를 먼저 한다면은 내가 부모를 알기 때문에 네, 다시 문제 없이 적용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켜 보시면은 이제 다시 뜬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팝업을 눌러서 이제 팝업을 띄우시고요. 클로즈를 누르면은 다시 닫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우시안 블러와 이제 팝업을 같이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기능 같이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능은 이제 비디오 플레이어를 이용하여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비디오 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디오 플레이어 역시도 팝업 형태로 띄울 거니까 새로운 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의 소스코드에서 추가의 새 항목으로 가신 다음에 자물 아이템 비디오 팝업으로 생성해 주시고요. 이 비디오 팝업에 비디오 뷰를 붙여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비디오 팝업 자체의 크기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자체를 사이즈 자체를 900과 1200으로 설정을 해서 비디오가 출력되는 위치만큼만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화면의 중심에 출력이 되게 하고요. 화면에 출력이 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 레이아웃은 제가 앱솔루트 레이아웃으로 동작하도록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팝업은 만들어진 거고요. 이 비디오 팝업이 바로 호출이 될 수 있도록 신 페이지의 비디오 팝업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윈도우의 인스턴스에 바로 뉴 비디오 팝업을 호출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팝업을 마저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팝업 자체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 비디오 뷰를 통해서 비디오를 재생하실 수 있고요. 비하인드 코드에서 접근해서 사용하기 위해 플레이어 뷰라는 이름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언더레이라는 옵션을 false를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with specification을 부모만큼의 사이즈를 늘리도록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high specification도 같은 부모만큼의 사이즈, 최대 이 팝업의 전체 사이즈로 비디오 뷰를 그리도록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더레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화면을 회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false라는 옵션을 반드시 회전할 경우에는 사용을 해주셔야 하고요. 비하인드 코드로 가서 이 비디오 플레이어를 조작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비하인드 코드에서 이렇게 비디오 플레이어를 직접 사용하셔서 자문해서 생성한 비디오 뷰를 연결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자료에는 비디오 플레이어를 코드를 올려놨는데요. 이 부분 직접 복사하신 다음에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팝업 부분 위쪽에 이를 추가해 주시고요. 이제 PTR 같은 경우에 요징 시스템을 추가해 주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비디오 플레이어가 조금 복잡한 형태로 구현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구현이 조금은 어렵게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쉽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를 직접 상속받은 비디오 플레이어를 만들고 이를 NUI의 비디오 뷰와 연결시켜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한 비디오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플레이어를 직접 생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생성한 비디오 플레이어는 생성자에서 New 비디오 플레이어를 해주시고 첫 번째 인자로 제가 생성한 플레이어 비디오 뷰를 연결해 주시면은 이 플레이어도 활성화돼서 연결이 되도록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플레이어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었다면, 널이 아니라면 어싱크 함수로 하나 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내가 원하는 비디오 파일을 연결하고 그리고 플레이까지 하는 어싱크한 함수를 생성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비디오 플레이.set source라는 함수를 통해 내가 원하는 플레이 파일을 재생을 세트할 수 있고요. 이거는 여기서 호출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await 비디오 플레이어가 다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 다음에 첫 번째 0번째로 포지션을 셋하는 함수도 같이 호출해 주시고요. 이후에 준비가 다 됐으면 이때 플레이를 호출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setSource 함수 부분에는 이제 원하시는 비디오 파일을 재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비디오 리소스에 대해서도 파일 올려놨으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파일 올리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리소스에 비디오 폴더에 이 비디오 파일 올려놨고요. setSource의 첫 번째 인자로는 이제 멀티미디어에서 제공하는 URI 소스라는 그런 클래스를 통해서 셋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디오 URI 소스라는 클래스를 직접 추가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없죠. 이게 어플리케이션 클래스가 더 current부터 디렉토리 인포 리소스를 가져와서요. 제가 넣어놓은 경로 비디오의
sample.3gp 파일을 호출해서 불러오겠다를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가로를 하나 더 닫아줘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셋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대문자가 아니죠. 문자로 셋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비디오가 이제 연결이 되고 재생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켜 보시면은요, 오타가 또 발생을 해서 여기도 오타 수정하고 다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환경이 지금 잘 설정이 안 돼서 오늘 오타가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고요. 네, 다시 비디오를 한번 클릭을 해 보신 다음에 정상적으로 내가 넣어놓은 비디오가 바로 플레이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쉽게 비디오 플레이어를 연결하실 수 있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비디오를 닫을 때에 대한 이벤트를 처리를 안 해놨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비디오 팝업 좀 잠을 해서 이 비디오 뷰 전체를 그냥 터치를 했을 때 닫히도록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터치 이벤트를 넣고요. 그리고 .touch의 getState 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 포인트를 가져오고요. 터치 업이 일어났을 때 의 unparent를 호출하겠다. 대신에 이전에 myItem에서 사용했던 코드 그대로 가우시안 분류도 해제하겠다 설정을 이제 비디오 팝업에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비디오 팝업을 시작할 때도 액티베이트 같이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면은 이제 비디오 팝업이 호출돼도 뒤에 블러가 적용이 되고 해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구현을 하시다 보면 단순히 비디오 플레이어를 재생하는 것 외에도 비디오가 재생됨에 따라 지금 현재 어느 시점까지 재생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가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는 보통 타이머를 이용해서 비디오를 직접 컨트롤하여 사용을 하여야 하는데요. 타이머를 통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면은 타이머 인자를 먼저 선언을 하시고요. 타이머 변수를 선언을 하시고요. 이 타이머를 생성을 해줍니다. 어느 시점에 하냐면은 이제 플레이가 된 시점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new 타이머 그리고 내가 호출되는 단위 저는 100ms로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타이머가 틱 100초 단위로 실행되는 함수에서는 무엇을 할지 설정하고요. return true를 통해 이 타이머 틱이 계속 반복되도록 설정을 합니다. 펄스를 만약 리턴하게 되면은 한 번만 하고 이 타이머가 끝나게 되고요. 저는 이 100ms 단위로 계속 호출이 되면서 이 플레이어가 비디오가 동작되면서 어느 시점을 지금 재생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true로 리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머 역시도 바로 스타트 호출을 해주도록 합니다. 이 포지션 변수를 통해 비디오 플레이어의 현재 포지션 값을 가져오고요. 토탈 값을 통해 비디오 플레이어의 스트림 인포라는 클래스의 get duration 값을 가져오면은 전체 토탈 포지션 중에 현재 재생되고 있는 포지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이제 저는 일단 타이젠 로그를 통해 출력하는 방식으로 확인을 하고요. 실제 사용하실 때는 이 포지션 값을 뭐 슬라이더에 연결한다거나 텍스트에 연결하거나 사용하셔서 뭐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보여주시는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된 걸 보실 수 있고요. 비디오를 눌러보게 되시면은 비디오가 재생이 되면서 로그 창인데요. 현재 재생되는 포지션 그리고 토탈 위치를 순서대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탈 기준으로 현재 포지션으로 몇 % 재생이 되고 있는지 등을 앱단에서 짜서 구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팝업이 종료가 될 때 타이머를 멈추는 로직까지 추가를 해주시면은 지금 간단하게 이 비디오 플레이어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과 비디오를 재생하고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이 로테이션 샘플에 대해서는 다 완료를 하였고요. 맨 첫 페이지에서 가이드 드렸듯이 전체 구현 코드에 대해서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코드를 좀 간략해서 함축해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기능 위주로 좀 줄여서 발표를 드린 내용이고요. 전체 코드를 확인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여기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 튜토리얼을 진행한 강의의 코드를 보고 싶으시면 이 아래쪽에 코드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샘플인 카페테리아 앱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